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인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학원에서 이제 고3 정시반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신노국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올해로 국어 가르친 지 12년 정도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8년 정도를 고3 수업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성동구 그리고 대치동 그리고 또 강동구에서 사실 제일 오래 했었어요. 강동구에서 할 때는 배재고나 한영고 같은 학교들도 수업을 했었고 일단 오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수능이 어땠고 어머니들께서 제일 궁금하실 내년 수능은 어떨 것이고 그리고 또 도대체 왜 대치동이나 윈터스쿨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수업을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지금 받으신, 물론 아버님도 계시지만은 받으신 프린트물은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PPT랑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만약 이게 잘 안 보이시면은 종이로 보셔도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더 넘겨보시면은 이게 수능 끝난 직후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 제목이 답이 없는 국어 정시입니다. 집을 팔아도 국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여기 지금 신문기사 밑에 보면은 국어는 표준 점수가 지난해보다 8점이나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바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점수가 어땠는지 기억을 하시거나 뭐 그러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 재밌는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학부모님의 조카가 이제 재수를 한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을 본 조카가 국어는 답이 없다. 뭐 재수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면 작년에도 쳐봤고 올해도 쳐봤는데 올해는 더욱더 점수가 안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수능이 불수능이 된 게 사실은 옛날 일이었고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언제 가장 불수능이었냐면은 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특히나 21학년 이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이후 3년간 그러니까 24년까지죠. 3년 동안은 그냥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근데 여기서 평이하다는 얘기는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이하다의 기준은 고3 학생이 1년 동안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를 했을 때 자기 점수를 받을 만한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아닌 거예요. 올해 실제로 제가 1년 동안 계속해서 학생들을 다독이면서 작년에 평이했으니까 올해도 평이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고 수능 시험장으로 애들을 보냈는데 애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울면서 막 매달리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제가 저 혼자만의 정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1타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이제 같이 토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분명 평이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불수능이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난이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또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저도 이건 절절하게 공감을 하고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그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왜 우리말을 따로 공부해야 되냐, 국어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있었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정시로 대학교를 갔었는데 딱히 뭐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모의고사를 그냥 칠 수가 있었거든요. 잘 쳐서 이제 국어 교육과에 가게 된 셈인데 어릴 때 시험지랑 지금 저는 07학번이었을 때의 그 수능 시험지랑 지금 올해 수능 시험지를 놓고 보면은 난이도가 체감상으로 한 5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매해마다 조금씩 난이도는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기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실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은 단순 관점 독해 이론, 그러니까 3번 문제고 그리고 칸트의 인격 동일성이라는 비문학 지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조차도 나도 지문을 이해하는데 20분이 걸렸다. 어머님들 혹시 국어 시험이 몇 분 시험인지 아십니까? 국어 시험이 80분이거든요. 80분 동안 45문제를 치는데 요 지문에 따라오는 문제가 5문제밖에 안 돼요. 그 5문제 풀기 위해서 지문 하나 읽는데 20분이 걸리면은 나머지 40문제를 6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난이도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수능날 당일에 이걸 풀면서 야, 이 지문을 학생들이 과연 시간을 맞춰가면서 풀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어의 어려운 점은 난이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을 맞추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게 기사 안에서도 절절하게 드러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서 작년 시험의 추세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올해 이제 시험을 쳤던 학생들이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 겪었던 일들이에요. 제가 보기 간편하게 모든 등급이 아니라 1등급 컷만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3월, 6월, 9월 모의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이 있죠. 보통 고3 학생들이 이것만 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5월도 치고 7월도 치고 10월도 치고 거의 매달마다 시험을 치는 편이지만은 3, 6, 9 이 시험이 평가원에서 직접적으로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 있어요. 화법과 작문이 있고 언어와 매체가 있죠. 보통 언어와 매체가 문법입니다. 그리고 문법이 좀 더 어려운 건 당연히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3월에 1등급 컷이 화작이 83이고 언매가 79인 거는 조금 너무 심했어요. 보통 국어가 한 문제당 2점짜리거든요. 그럼 언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 조절에 조금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작년에만 있었던, 올해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항상 3월달 모의평가는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학생들한테 3월달 모의고사를 망쳤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다음에 6월은 분명 다를 거야 라고 다독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더 공부해서 6월 모의평가를 치게 되었을 때는 이때는 점수 보면 아시겠지만은 또 너무 높아요, 등급컷이. 화작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 문제 2개만 틀리면 1등급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이게 작년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한 3년 동안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려운 시험, 그 다음에는 갑자기 확 쉬워져요. 평가원이 이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난이도 조절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의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인지 평가원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총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올해의 학생들은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이라서 어쩌면 시험을 좀 더 쉽게 내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계속 시도를 한 끝에 9월 달에는 정확히 3월과 6월의 중간쯤에서 이제 난이도가 맞춰졌어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저나 1타 강사 선생님들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하고 완전히 똑같다. 흘러가는 게 똑같다. 그러면은 수능은 결론적으로 평이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 수능은 화작이 90점이고 언매는 85점. 이거는 실제 수능에서는 등급 컷이 너무나도 낮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때랑은 다른 게 요때는 공부를 얼마 안 했을 때잖아요. 근데 이때는 1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더 잘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라는 거는 올해 수능이 확실히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함부로 추세를 판가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 평가원에서 문제라도 유출하는 게 아닌 이상 저도 그렇고 저기 어디 TV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저기 뭐 인강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쉬울 거야. 이런 말들 함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시험이고 그리고 이거는 마침 여기에 이제 고3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직접 들으러 온 학생들도 있어서 제가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아마 알고 있겠지만은 선택 과목을 고를 수 있는 마지막 수능이에요, 올해가. 알고 있지, 친구? 네. 선택 과목. 자, 친구한테 한 번만 물어볼게요. 너는 화작 고를 거니 아니면 언매 고를 거니? 언매. 자, 언매를 고르는 친구들은 보통 문법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법은 어려운 걸 알지, 그치? 어려운 거 알잖아. 근데 당연히 어렵다 보니까 화작을 고르는 학생들이 70%쯤 되고 언매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화작을 고른 친구들은 문법을 하기 싫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해 수능을 만약에 망쳐서 재수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면 그때부터는 하기 싫었던 문법을 강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느껴야 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올해 수능을 치고 이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수능을 한 번 더 칠 재수생들, 올해의 시험을 쳤고 이제 내년에 재수를 할 친구들은 과연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자신한테 삼수라는 거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재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할 거라면 확실하게 재수생들을 누르고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이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안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진짜로 뭐가 도대체 어려웠길래 교수님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문을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뭐가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교수님들이 어렵다 했던 그 17번 문제고, 요걸 풀기 위해서 지문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잘라왔는데, 자, 한번 보시죠. 제가 빨간색 해놓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기를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걸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학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뭘 배워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단어를 아니까. 인격도 알아요. 동일성도 알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학생들은 상상을 하겠죠. 인격이 동일한 게 아마 그러면은 이 친구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같은 거. 그러면은 서로 다른 사람인데 같은 사람, 쌍둥이 같다는 그런 얘기인가? 라고 상상을 했더니 그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줄을 보시면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동일한 인격이다. 아,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옛날의 내가 지금의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가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쭉 내려갔더니 칸트라는 철학자 이전까지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수능을 치는 학생들이 머리에서 어지러움이 싹 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미 봤던 얘기예요. 단일한 주관,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라는 건 인격의 동일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간의 흐름은 이미 나와 있어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 시간이 흘러도 같은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다만 앞에서 안 했던 얘기는 칸트 이전까지는 그것이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 이것 딱 하나만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 건데, 이미 여기서부터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걸 어떻게 읽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과연 철학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은 칸트 이전이 아니라 칸트 본인이에요. 칸트 본인은 자기 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나왔던 얘기인데, 즉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어떤 부분을 부정하는 걸까요? 영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딱히 뭔가 부정을 하지 않았는데, 영혼은 없는 거니까 영혼이 존재한다고 해서 인격이 동일하다는 예전의 말은 다 틀린 것이다. 이런 주제를 칸트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문단을 또 보시면은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이게 전제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자기 의식을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은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의식한다는 거. 이게 전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인식한다.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한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게 돼서 결국에는 여기 네모쳐져 있는 스스로의 동일성에 대해서 칸트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학생들이 그걸 판단하지 못해서 그냥 다른 문장을 쭉쭉쭉쭉 나열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문장이 영혼이 자기 의식을 한다는, 여기서 보시면은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제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무언가, 도대체 무언가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던 영혼인 거예요. 영혼이 의식을 하는데 의식은 무언가가 실제함은 아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의식하고 있는 영혼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 문단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동어 반복을 한 셈이죠. 결국에는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쉬운 말로 풀고 나면은 어느 정도 압축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글이 길고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을 길게 쓰면서도 결국엔 다 못 풀어서 수능 끝난 다음에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칸트만 안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17번 문제에서 선지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롱게네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스트로슨이 나오고 칸트가 나오죠. 그러면 롱게네스 입장도 알아야 되고 스트로슨도 알아야 돼요. 스트로슨 같은 경우에는 간단했습니다.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면 아까 칸트 이전은 영혼이 동일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스트로스는 그냥 경험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롱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롱게네스는 스트로슨과 반대 입장이 된다.
요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격과 자아가 인간의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롱게네스는 인간만 인격과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이 쉬운 말을 어렵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은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는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가브의 입장은 옳겠군. 틀린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인간이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풀 수도 있었는데 학생들은 눈만 어질어질 하다가 롱게네스의 입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를 감으로만 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독해력이라는 것은 글을 쉽게 읽는 능력이고 쉽게만 읽으면 사실 수능에 나오는 글들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1년 내내 공부해도 끝까지 그걸 모르다가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항상 안타까워서 고3 수업할 때는 쉬운 말로 해석하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지문이 실제로 나왔을 때 아무 공부를 안 하면은 읽기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아마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어를, 그럼 이렇게까지 어렵다는 그 국어를, 집안 뿌리를 뽑아도 안 된다는 그 국어를 과연 정말 해야 되는가? 국어 빼놓고 나머지 과목만으로 대학교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은, 정시만으로 대학교를 간다고 쳤을 때 실제 반영 비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그냥 이제 임의로 선정을 했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인문계면은 전체 100% 중에서 국어가 35%예요. 자연계는 당연히 수학이 더 중요한 게 사실이겠죠. 그래서 수학이랑 비율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도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만약 자녀분이 인문계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무조건 국어는 그냥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를 놓치고서는 정시로는 절대 대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만약 자녀분이 예체능이다. 예체능 한번 보시죠. 고려대 예능 수학 점수 반영이 없고 국어만 55.56%예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예체능, 디자인과를 제외했을 때는 국어가 50%고 나머지는 없어요. 예체능은 그냥 수학을 안 봅니다. 대신에 그걸 전부 다 국어로 넣었어요. 국어를 못하면은 미술도 예술도 그리고 운동도 아무것도 대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인문계와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다만 만약에 자연계라고 하면은 수학보다는 비중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수학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정시 말고 본인의 자녀는 수시로 갈 건데 수시의 최저 점수는 어떤가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은 학생 부교과 전형을 했을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학종은 요즘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거 아시죠? 학종 빼놓고 학생부 교과만 보시면은 여기 중요한 거는 완화라고 적혀 있는 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올해 기준이 완화된 학교들이에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중에서 3개 과목을 골라서 합계 7등급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머리를 잘 굴려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수학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국어랑 영어랑 탐구를 가지고 내가 내신을 잘 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7등급이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영어는 1등급이 나와야 돼요.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오면은 잠깐 앞에 거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 한번 보이시나요? 영어는 반영 비율이 감점이에요. 감점. 그러니까 같이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한 개라도 더 틀렸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깎이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과목이랑 비교하면은 그냥 영어는 비중이 낮아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놔버리면 남들은 기본으로 한 영어를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 내신으로 대학교 갈 때 영어가 1등급이라고 치면은 이제 남은 건 국어랑 탐구죠. 국어랑 탐구를 각각 3등급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국어가 아니에요, 이때는.
탐구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적에 사탐을 선택을 했었는데, 사탐 중에서 저는 법과 정치를 정말 좋아했고, 역사는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골랐어요. 근데,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라는 것은, 그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수능에 나오는 역사 지문들 문제를 애지간하면 알아요. 그리고 전국에 그런 학생들이 넘쳐나겠죠. 탐구는 다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그 분야에 정통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1등급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2등급도 1등급에서 밀린 애들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등급도 열심히 해야 간신히 받을 수 있는 등급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탐구를 4등급이 나와 버린다면 국어가 2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를 2등급 나오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최저를 맞추는 게, 말로는 3개 중에서 7개를 맞추면 된다고 하지만은 영어 1등급이라는 보장 안에서 나머지를 갖고 싸워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쉽진 않아요. 3합 7이면 그나마 나은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2합 6이면은 그냥 2개 골라서 각각 3등급 나오거나 2, 4가 나오거나,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경우는 좀 편하죠. 2합 5면은 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는 2등급, 하나는 3등급. 결국에는 이게 정시 준비를 해야지, 내신을 준비하는 사람도 정시 준비를 같이 해놔야 최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등급 하나 차이 때문에 대학교를 못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들은 2합 6이거나 혹은 3합 7만 넘으면 됩니다. 이거는 자녀분들이랑 같이 앉으셔서, 만약 내신으로 대학교를 가겠다 하면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너는 영어는 무조건 1이 나오니까 나머지를 몇 등급 이상을 노리자, 이거를 미리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국어의 중요성과 그리고 실제로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장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난 8년 동안 고3들을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이었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경지식,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멘탈, 마지막은 독해력이에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독해력인데 이거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배경지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과연 수능에는 배경지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는? 사실 필요는 합니다. 근데 원래 수능의 목적은 사실 그건 아니에요.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지 대학교의 지식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경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공언을 하는데도 배경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서가 아니라, 알지 못하면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문은 시간만 충분하면은 충분히 읽고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80분 안에 다 풀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는 거는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아는 거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고전문학에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서 한자어 출과 처가 있거든요. 출은 나갈 출자고 처는 처할 처자인데, 처할 처자 단어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게 어디에 처하는 거냐면은 보통 자연 속에 은거하는 걸 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배경지식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능 시험에서 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아무도 그 처가 자연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 이걸 알고 풀었다면은 바로 보자마자 이 화자는 처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럼 자연이 좋은 사람이고, 자연이 좋은 사람은 속세가 정신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나는 속세에서 있지 않고 자연에 있겠다 라는 결론이 빠르게 도출될 수가 있어서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처가 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지 하다가 시간을 10분을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경지식은 문학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는데, 경제 같은 지문은 배경지식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경제는 환율이 자주 나오는 편인데, 환율은 안 그래도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알면은 빨리 풀 수 있는데 모르면은 환율부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요 2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문제는 보통 고3 학생들이 언제 해결이 되냐면은 3월달, 6월달 모의고사까지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풀면서 시간을 부족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07학번 때 쳤던 수능에서는 저는 그때 90분 동안 60문제를 푸는 시험이었거든요. 저는 수능날 당일에 30분 만에 60문제 다 풀고 솔직히 잤어요.
짰습니다. 그리고 다 맞았어요. 예, 모르는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풀만 했어요, 그냥. 오죽하면 검토 한 번 더 돌렸는데 이상한 게 없어서 그냥 잤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간이 안 맞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9월, 10월까지는 시간 갖고 계속 싸우면서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최대한 빨리 풀기 위해서 무엇을 더 봐야 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배경시도 써야 되고 시간 관리하는 연습도 해야 되겠죠. 멘탈 문제는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시험을 칠 때마다 학생들이 와서 저보고 울거든요. 특히나 여학생들이 많이 울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제가 MBTI가 T예요. 그럼 이제 같이 달래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앉아봐라. 너의 문제점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니? 눈물을 닦아라. 눈물 흘릴 때가 아니야 지금. 일단 너는 문법을 못 찾잖니. 이거를 문법을 틀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더 울립니다. 멘탈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지만은 저는 그 다음을 눈물을 닦고 난 다음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수능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독해력 문제인데요. 이 독해력은 사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그냥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분이 이미 고3이에요. 고3은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읽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남은 1년 동안 독해력을 길러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독해력이 무슨 논문을 읽어야 되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지문을 읽고 문제만 잘 맞추면 장땡이에요. 딱 그 정도의 독해력.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독해력은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이제 요 부분부터가 어머니들께서 아마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실 방학 때부터 이제 대치동에 있는 1타 강사 선생님의 수업을 보내야 되나? 1타 강사 선생님은 한 반에 400명씩 들어간다고 하던데 혹은 저기 대치동에 있는 유명 학원에 윈터스쿨을 보내야 되나? 이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것과 제가 궁극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쉬운 말로 바꾸는 읽기를 해야 돼요. 쉬운 말로 바꾸는 읽기는 쉽게 말하면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과연 서술형 문제를 잘 풀까요? 못 풀까요? 잘 못 푸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은 보통은 한 줄 정도만 쓰면 되잖아요. 객관식 문제를 잘 푸는 학생조차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못 써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논술은커녕 그냥 한 줄짜리도 못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글 내용을 자기 말로 바꾸기. 자기 말로만 바꿀 수 있으면 아까 그 어려운 칸트 지문도 내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다. 경험이란 단어를 받고 롱기네스라는 사람을 봤다. 근데 얘가 뭔 말을 했는지는 모르니까 다시 그냥 지문을 봐야 돼요. 지문을 봤는데 선지에 대한 말은 그냥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가요. 결국에는 평소에 지문 내용을 자기 말로 바꿔서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방법은 좀 이따가 제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배경 지식이 아무래도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없죠. 더 알아야 시간도 맞고 그리고 또한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한 근거는 이 지식들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배경 지식도 쌓고 그리고 쉬운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학생 혼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냐면은 바로 학생 개개인의 질문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동욱 선생님 수업 밑에서 이제 질문 받고 교재도 만들어 봤어요. 보통 한 주에 4,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4,000명 중에서는 직접 질문하는 학생도 있었고 혹은 인터넷 사이트, 메가스터디 같은 사이트에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그 학생들한테 제가 대답을 할 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쳐도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한 학생당 1분 쓰면은 많이 쓴 겁니다. 1분 쓸 수 있다는 것은 한 문제를 채 설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분, 한 문제를요. 그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모르는 부분을 뭐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냐면은 문제집 뒤에 붙어 있는 해설지를 보려고 하는데 해설지는 답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학생이 내가 왜 이 문제를 4번을 골라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학생이 아무리 묻고 싶어도 선생님들은 대치동에 있는 쌤은 바쁘고 조교쌤도 같이 바쁘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정답에 대한 내용, 그 정답, 어차피 수능이 안 나올 거예요. 수능에 똑같은 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된 걸 고치는 게 공부인데 잘못된 건 고치지 못하고 쓰잘데기 없는 문제에 대한 근거만 알고 넘어가게 되겠어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럼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공부는 무엇이냐? 제가 수업을 하는 것보다도 학생이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자발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자발적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학생을 멱살을 잡고 평일마다 앉혀놓고 얘야 너 이번 주 동안에 궁금한 거 없었니? 하면 학생이 과연 궁금한 게 있다고 할까요? 안 그러겠죠. 없으니까 빨리 집에 갈게요.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그 대치동에서 많은 4,000명 중에서도 다 기억에 남아요. 매주마다 3시간씩 남아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구석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제가 퇴근하려고 하면은 와서 저번 주에도 봤던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시작이 7등급이었어도 결국에는 수능 칠 때는 1등급이거나 2등급이 나와요. 왜? 자신의 잘못된 점을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을 함으로써 다 깨닫고 모든 문제와 오류를 해결하고 간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인 질문을 해야 하고 저는 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 듣다 보면은 이 학생의 문제점이 뭔지 압니다. 예를 들면은 단어를 몰라서 이걸 물어봤구나.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물어봤구나. 너 초연하다 이 뜻이 뭔지 아니?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초연하다를 먼저 사전에서 찾아보고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제가 역질문을 하면 학생은 추가적으로 더 몰랐던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학생 한 명 한 명과 서로 1대1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는 대치동에서는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학생이 너무 많아요. 저는 소규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친구도 제가 눈에 있거든요. 1년 동안 많이 봤어요. 앞으로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 친구의 질문을 받고 아, 이 친구는 그러면은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러면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을 더 보거나 이런 고전 시가에 관한 문제를 더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학생의 문제점까지 같이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약간 자원봉사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학생이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질문이 헛소리가 많을수록 더 좋아해요. 이 헛소리를 고치면 이 친구가 더욱더 점수가 오르겠지라는 게 좋아서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4가지 요 앞에 2가지는 학생이 저랑 수업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요 뒤에 2가지는 제가 학생을 도와서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현실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적이 오르기는 하는데 1등급인 친구는 당연히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어요. 2등급으로 시작했던 친구는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습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었던 친구는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2등급까지는 올려드릴 수 있어요. 1등급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1등급은 저 같은 놈들이 있어요. 평생 책을 읽은 놈들이 전국에 고등학교가 12,000개가 있는데 전교 1등만 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만 잘하는 놈도 있어요. 그러면 한 학교당 2명씩 있다고 치면은 24,000명이 있는데 보통 걔들이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걔들을 제외하고 걔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본인이 평범한 학생이었고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등급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2등급까지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2등급은 아까 제가 정시 반영 비율과 수시 반영 비율을 보여드렸지만은 최저를 들어가는 데는 2등급은 모자람이 아예 없죠. 그리고 정시조차도 다른 과목들이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이 불국어에서 정시 국어 2등급을 받으면 그거는 충분한 거예요. 실제로 대학교를 그렇게 들어간 친구들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고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기만 한다면은 7등급이었던 친구를 2등급까지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8, 9등급은 제가 상담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건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제 수업에서 중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우선 3월 달까지의 목표는 학생들의 독해력을 키우는 연습을 먼저 할 겁니다. 이 독해력을 키우는 것은 학생들이 지식을 쌓는다기보다는 처음 보는 글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독해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3월 달이 지나고 개학을 하게 되겠죠. 개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1년 동안 커리큘럼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공부예요. 왜냐면은
어머님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수능에는, 국어 수능에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반영 비율이 50%가 항상 넘어요. 제가 아까 시간을 말씀드렸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라면 수능을 쳤을 때 보자마자 바로 문제부터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얼마나 똑같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능에서 수근가, 즉 별주부들이 나왔는데 왼쪽이 수능에 나온 것이고 오른쪽은 수능 특강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거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재밌는 지문이었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아는 사람들은 수능을 치면서 이제 즐거워하면서 풀었어요. 얼쑤들쑤 이러면서 막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저랑 같이 수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현대시는 대표적인 반영이 잘 되는 과목이죠. 현대시는 어차피 짧다 보니까 그냥 수능 특강에서 배웠던 시들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올해 수능에서 특징적이었던 반영이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주제일치거든요. 자,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지문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는 단어가 나왔고,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독자는 서술자의 순진하거나 어리숙한 말하기에서 재미나 연민을 느끼며 웃지만 부적절한 가치관이나 편견에 갇힌 말하기. 부적절한 가치관이나 편견에 갇힌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나쁜 사람인데, 이 지문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빌런, 나쁜 사람이고 그 나쁜 사람이 주인공인 소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소설이 뒤에 지문이 따로 붙어 있었어요. 그 소설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왼쪽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윗글에서 서술자는 부정적인 인물인 허명두에게 초점화해서 내면을 서술하였고, 그 서술의 이면에 부정성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이 함께 있다. 결국에는 나쁜 주인공에 대한 비판의 의도를 가진 소설을 냈다는 점에서 동일한 거고, 그걸 평소에 주인공이 항상 착한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나오면은 서술자는 어떤 방식으로 비판을 하려고 하는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 어떤 드라마라고 쳤을 때 재벌 회장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사가 사람을 쳤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울고 있는데 재벌 회장이 창문을 내리더니 100만 원 뭉치를 꺼내서 던져주고 기사 갑시다 하고 갔어요. 이 회장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당연히 나쁜 사람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거를 소설로 풀어쓰기 시작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그래도 줬으니까, 병원값으로 줬으니까 좋은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아닐 거예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소설이지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능 특강에서 배웠지만은 실제 수능에는 안 나오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배경지식이라든지 혹은 그 해의 수능 특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자연이 중요하다, 유교적 가치관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면은 처음 보는 작품도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전 시간은 그냥 똑같습니다. 북새곡이라는 내신에서 절대 배워본 적이 없을 작품이 나왔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근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암행어사에 대한 얘기인데 글 어디에서도 암행어사의 암자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이 바로 알면은 순식간에 풀고 모르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는 대표적인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3 학생들이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내신할 때만, 3학년들은 보통 내신할 때 수능특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나오는 수능특강 지문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모의고사만 허구한 날 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내용들을 내신처럼 달달 외우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어떤 글을 봤을 때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고 주제는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문학은 반영 비율이랄 게 없어요. 왜냐면은 칸트가 수능 특강에 나왔지만은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럼 칸트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비문학의 지문을 읽다 보면은 독해력은 올라가겠죠. 그 해의 지문이 얼마나 어려운 난이도일지는 예측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3월 달부터는 그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 주로 수업을 하면서, 당연히 저도 수특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도중에 모의고사도 풀고 지난 기출 중에서 특별히 어려웠다 싶은 것들을 따로 교재 안에 집어넣으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있는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3월 모평까지 달리는 겨울방학 커리큘럼이에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 위주인데 주로 공감과 작가의 의도를 캐치하는 방향으로, 즉 작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걸 먼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배경 지식 없이도 읽는 연습을 먼저 할 겁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거면 학생이 하다가 지쳐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도 너는 글을 읽을 수가 있고 문제도 풀어서 맞출 수는 있다. 근데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 이런 의도로 독해력을 키우는 연습을 할 것이고, 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이 제일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만 잘 읽으면 문제를 푸는 줄 알아요. 선지도 글입니다. 선지 내용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선지를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으로 자른 다음에 앞부분은 맞는가, 뒷부분은 맞는가, 합쳐서 이게 글 내용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라는 방식의 선지를 읽는 특훈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일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애지간하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데 자발적이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강제로 평일날에 부를 겁니다. 불러서 아까 말씀드린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질 거예요. 보통 1시간 넘게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무슨 제가 숙제 검사를 한다든지 혹은 시험을 더 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고3이니까 매주마다 성취도 평가는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취도 평가가 의미가 없어요. 배운 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학생을 앉혀놓고 계속 네가 푼 문제에서 이거를 왜 4번이라고 골랐는지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기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수업을 하는 동안에 사용되는 교재는 전부 다 제가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다만 과제장은 국내 최고의 사설 모의고사 회사 중 하나인 한수에서 만든 주간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 후에 3월 이후에는 이제 간단합니다. 수능 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수업을 하는데 3월에서 6월까지, 즉 1학기 동안은 수능 특강 분석이 주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독해력의 체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즌3는 이제 여름방학 동안이겠죠. 여름방학 동안에는 수능 완성을 바짝 공부할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은 사실 제가 특이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합니다. 파이널 기간에는 실전 기간이에요. 모의고사를 80분 동안 계속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시간이 안 맞을 테니까. 그래서 그 해 계속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예전에 나왔던 어려운 모의고사 45문제를 풀면서 네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 과정을 거치면은 1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한 3월쯤 되면 학생이 그 생각할 겁니다.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맞는 일인가? 근데 그게 맞죠. 원래 1년 고시 준비를 한다는 건 1년 내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버티냐 못 버티냐에 따라서 내년에 한 번 더 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반 구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아침반이 있고 일요일 저녁반이 있고요. 그리고 평일날에만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화요일 저녁반, 이렇게 세 반을, 작년보다 한 반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총 세 반을 구성할 거고, 이 세 반 간에는 우열이라든지 수업 내용의 차이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시간을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3월 달에 수능 특강을 시작할 때 동시에 선택 과목에 대한 수업도 같이 할 거거든요. 수업 시간 3시간 반 중에서 1시간 정도는 선택 과목 수업을 할 거예요. 보통 화작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달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문법은 좀 다릅니다. 문법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은 제가 한 달 동안 뭘 할 거냐면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법 문제를 그냥 같이 풀 거예요. 근데 만약 친구들 중에서 문법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엄매를 선택을 해버린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는 원래 문법을 1년 동안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문법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강이라도, 제가 추천드릴게요. 유대종 쌤이라고 좋은 분 계세요. 유대종 쌤 수업 인강을 1년 동안 계속 들으면서 대신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클리닉 시간에 저한테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럼 제가 또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문법을 진행하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제가 수업 시간에 확실하게 한 달 동안이면은 충분히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선택 과목 수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선택 과목 고른 친구들이 같은 반에 몰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변경, 반 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여기까지였고요. 네.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말을 하고 싶은 거에 반의 반도 못한 것 같지만은 어머님들께서 만약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를 붙잡고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직접 김동욱 쌤을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수업을 정말 잘하시지만은 김동욱 선생님은 어머님의 자녀분들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1년 같이 수업을 해도 몰라요. 질문도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수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